내 이름은 에하라 사오리, 28살의 전업주부이다. 지금부터 나와 남편, 그리고 시부모님과의 처절한 싸움과 그 결과에 대하여 얘기해볼까 한다. 우선 나에 대해서 소개를 하자면 대학을 졸업한 후 일반 기업에 입사했고 열심히 일한 만큼 좋은 평가를 받아서 나이에 비하면 승진도 빠른 편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새 부서로 이동을 하고 나서 에하라 진이라는 상사와 처음 만나게 되었다. 직책은 주임, 그때 그의 나이는 34살이었다. 27이던 내 입장에서는 약간 아저씨로 보였다. 하지만 일에 있어서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었고 리더로서도 믿고 따를 수 있는 사람이었다. 자, 목표 달성까지 조금만 더 힘내자. 우리는 할 수 있다. 힘내자. 아자! 항상 부원들을 이끌고 성과를 만들어내는 능력있고 의지할 수 있는 좋은 상사였다. 그런 상사에게 점점 이성적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하지만 여기는 직장이고 절대 연애 감정이 개입될 수 없다. 이럴수록 더 일에 열중하자고 마음을 다잡고 이 사람에 대한 감정은 절대 표출하지 않겠다고 다짐에 다짐을 했지만 뜻밖에도 나와 이 사람의 거리가 좁혀지게 되는데 마침 거래처 사람들을 접대할 때였다. 우리 회사는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약간 쌍팔년도 냄새가 나는데 일단 술자리가 시작되면 마시고 죽자 분위기가 만들어진다. 불행하게도 나는 술이 약해서 이런 자리에 오면 항상 몸이 버티지를 못한다. 그날도 힘이 들어서 화장실 간다고 적당히 둘러대고 잠깐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마치 미안해. 너무 늦게까지 잡아둬서. 에라 주임님, 잠깐 바람 좀 쐈어요. 그래도 여자치고는 꽤 마시는 편이네. 거래처 사람들도 다들 너 칭찬해. 네, 뭐... 피곤할 텐데 오늘은 그만 가봐. 사람들한테는 내가 잘 말해둘게. 네? 그래도 괜찮아요? 부하 직원 피로관리도 상사가 챙겨야지. 오늘 수고 많았어. 그렇게 말하면서 내 물건을 챙겨서 가져다 주었다. 이때부터 나는 에헤라 주임에게 완전히 마음을 빼앗겼다. 그리고 다음날 마치 어제 집엔 잘 들어갔어? 네, 주인님 덕분에 일찍 가서 잘 쉬었어요. 오늘은 숙제도 없네요. 그럼 다행이고 오늘도 파이팅! 특별한 얘기는 아니지만 뭔가 얘기거리가 있으면 항상 먼저 말을 걸어주었고 그러다 퇴근 후 저녁같이 먹자는 말도 하고 혹시 나한테 호감 있나? 하고 은근히 기대를 품기도 했다. 그런데 정말로 에헤라 주임이 먼저 사귀자는 말을 했고 그렇게 교제를 시작한 지 1년. 나랑 결혼해줘. 내가 꼭 행복하게 해줄게. 나는 즉각 오케이 했고 우리는 행복한 마음으로 결혼을 약속했다. 결혼 단계 첫 번째 코스인 예비 시부모님을 바로 찾아뵙기로 했다. 예비 시어머니 아키코 씨, 예비 시아버지 소우스케 씨는 첫인상은 지극히 평범한 중년 부부로 보였다. 나에 대해서도 호의적으로 대해주시기는 했는데 남자는 여자 하기 나름이야. 결혼하면 내조에 힘쓸 거지? 그렇지. 자고로 여자는 집에서 조신하게 내조를 해야지. 첫 대면인데 내가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는 게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고 있었다. 저 나이대 분들이라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이해를 하려고 했는데 옆에 있던 에헤라 주임이 대뜸 이러는 것이다. 아참, 회사는 언제 그만둘 거야? 그런 거는 미리미리 말해두는 게 좋을 거야. 이 분위기라면 이 남자도 당연히 내가 직장을 그만둘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분명했다. 아직 아무 얘기도 안 했던 것 같은데 혼자 앞서간다 싶었지만 그때는 이 남자한테 너무 빠져있던 터라 그 정도가 아니라 이 남자와 결혼한다는 생각에 너무 업되어 있던 탓에 직장을 그만두는 것도 너무 쉽게 받아들였다. 먼저 상사분들께 결혼 소식을 알렸고 이어서 동료들한테도 말했다. 한 달 후 결혼을 이유로 퇴사를 했다. 결혼식을 올린 후 바로 신혼집으로 들어왔고 그날부터 나는 전업주부로 살게 되었다. 지금 부하들 데리고 집으로 가는 중이야. 간단하게 술하고 안주 좀 준비해. 지금 밤 12시야. 그만 집으로 보내는 게 낫지 않아? 다들 한 잔 더 하자는 분위기인데 어떻게 그래? 나 지금 자려고 누웠단 말이야. 뭐야? 남편이 아직 귀가를 안 했는데 감히 먼저 자려고 했어?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기다려? 변명하지 마! 남편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건 마누라가 해야 될 의무야. 뭐? 마누라? 의무? 그거야 상식이지. 됐으니까 잔말 말고 일어나서 술상 차려. 적당히 할 생각 말고 제대로 차려. 이거 명령이야. 알았어. 남편은 이런 무리한 요구를 마치 당연한 권리라도 되는 듯이 요구하기 시작했다. 어쩌다 한 번이면 나도 참을만 하겠지만 반찬에 고기가 빠졌잖아. 다시 차려.
오늘 꼭 이 넥타이 하고 가야 되는데 다림질이 안 됐잖아. 이거 얼른 다려. 부탁도 아니고 나에 대한 배려도 없고 일방적인 상명 하복만을 요구했다. 맥주 가져와. TV 리모컨 가져와. 목욕물 좀 받아둬. 집에 있을 때는 소파에서 꼼짝할 생각을 안 하고 자기가 해도 될 일까지 일일이 나를 부려먹었다. 아마 요즘 세상에 가정부한테도 이렇게 막하지는 않을 거다. 아버지 세대들이나 하던 가부장적인 태도를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나보다 나이가 많은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아직 30대인 남자가 이런 구시대적인 스타일의 남편을 찾아보기도 힘든 요즘에 어디 과거에서 혼자 떨어졌는지. 그런 결혼 생활이 반년 정도 지났을 무렵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찾아왔다. 나 임신한 것 같아. 진짜 너무 잘 됐다. 우리에게 아이가 생겼다고 하자 남편도 같이 기뻐했다. 아이가 태어나면 이 남자도 좀 달라지겠지? 하고 기대를 했지만 임신 중에도 배려 따위는 없이 여전히 구시대 남편으로 굴었고 입덧 때문에 힘들어할 때도 어머니가 그러는데 입덧은 병이 아니라면서? 임신 핑계 대지 말고 집안일 똑바로 해. 그렇게 퍼져 지내는 여자가 제대로 엄마 노릇이나 하겠어? 걱정은커녕 소리 지르고 윽박질렀다. 검사 받을 때에도 한 번도 같이 병원에 가주질 않았고 출산하던 날에도 일이 바쁘다면서 병원에 얼굴조차 내밀지 않았다. 고독한 임신 기간을 이겨내고 나는 무사히 건강한 딸아이를 낳았다. 아무리 구시대적 남편이라고 해도 아이를 보면 분명히 달라질 거라고. 그래도 좋은 아빠는 되어줄 거라고 한가닥 기대와 희망을 걸고 있었다. 하지만 그건 그저 나의 헛된 기대였다는 것을 금세 깨닫게 되었다. 아이에게 무관심하진 않았고 안아주기도 하고 달래주기도 했지만 육아라는 차원에서 아이를 돌보는 일은 전무했다. 기저귀 갈기, 목욕시키기, 우유 먹이기 등은 절대 손대지 않았다. 아이가 울면 안아줄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나를 불러서 조용히 시키라고 했다. 제일 기가 막혔던 것은 지금 어디에요? 골프숍. 1시간 전에 내가 찾고 있던 아이언이 들어왔다고 점장한테 연락이 와서. 내가 아까 나가면서 했던 말 기억해? 은행 갔다가 2시간 안에 돌아올 거라고 했잖아. 그랬어? 나 기억 안 나는데? 그래서 내가 애 좀 봐달라고 했잖아. 아, 그랬나? 그랬나라니. 대체 사람이 왜 그래? 내가 집에 들어오니까 애가 혼자서 죽을 듯이 울고 있었다고. 내가 얼마나 시급했는 줄 알아? 수선 떨기는. 그래봤자 길어야 1시간인데. 그리고 애 보는 건 네가 할 일이야. 당신은 육아 책임이 없다.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이 남자는 내가 단 몇 시간 외출을 하는 시간조차도 아빠로서 아이를 돌봐야 한다는 책임의식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태어난 지 겨우 6개월밖에 안 된 아이를 혼자 두고 밖에 나갔다. 부모 이전에 인간으로서 됨됨이가 의심스러웠다. 이 문제는 도저히 그냥 참고 넘어갈 수가 없었다. 이제 겨우 6개월 된 애를 혼자 둬? 그러다 무슨 일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래? 그러고도 당신이 아빠야? 그러나 남편은 미안하다고 하기는커녕 내가 날이면 날마다 일하느라 힘든 거 몰라? 기껏해야 집에서 살림이나 하고 애나 키우는 주제에 어디서 따박따박 말대답이야? 누구 덕에 편하게 사는데 고마운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걸 그대로 인터넷에 올리면 실검당하고 딱 매장각인 막말을 겁도 없이 쏟아냈다. 어디서 이런 남자가 나왔을까? 어쩌자고 이런 남자를 좋아했을까? 한숨만 나왔다. 결혼 후 처음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격렬한 부부싸움이 벌어졌지만 결국 아무런 대화점도 찾지 못하고 남편은 나가서 술 마시고 오겠다며 박차고 집을 나가버렸다. 집에 들어왔을 때는 어찌나 취했던지 자기가 왜 술을 마셨는지도 까먹고 그대로 소파에서 잠이 들었다. 어이가 없어서 정말. 상사였을 때는 정말 의지가 되는 남자였고 연애할 때도 이렇게 무개념한 남자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었다. 대체 이 남자는 왜 자기 아내를 대할 때 마치 몸종 부리듯이 하는 걸까? 이 커다란 의문은 얼마 후 곧 풀리게 되었다. 어느 날 시부모님이 우리 집에 놀러 오셨는데 우리 집에 들어오자마자 시아버지는 소파에 바로 앉았고 아이고 힘들다. 사울이 얼른 맥주 좀 가져와라. 안주거리도 챙겨서. 너무 당연한 듯이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의 남편의 모습과 싱크로율 100%. 안주가 이것밖에 없냐? 제대로 다시 가져와라. 뭐 정종이 없어? 그럼 얼른 나가서 사와. 남편이 집안에서 왕이라도 된 듯이 구는 게 누구한테 배웠는지 평소에 시아버지가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안 봐도 비디오로 알 수 있었다. 한편 시어머니는 얘, 넌 왜 그러고 멀뚱히 서 있어? 네 시아버지랑 남편한테 술도 좀 따르고 눈치껏 좀 해라.
요즘 애들은 어쩜 그렇게 일일이 말을 해야 하는지. 얘 뭐하니? 목욕물 안 받고? 시간이 몇 시인데? 네 시아버지는 온천 입욕제 없으면 목욕한 기분이 안 나는 분이다. 까먹지 말고. 이건 또 어느 시대에서 나온 아내의 도리? 왜 자기 방식을 나한테까지 강요하러 두는 건지. 이런 아버지, 이런 어머니 밑에서 자랐다면 저런 아들이 만들어지는 것도 납득이 갔다. 그렇게 1박을 한 후 남편이 시부모님을 모셔다 주고 온다면서 세 사람이 같이 나갔다. 한 3시간 정도 지났을까? 3시간이면 충분하겠지? 나는 얼마 전부터 생각해두었던 일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 집에 아무도 없어? 나 배고프니까 얼른 밥 차려. 목욕물도 준비하고. 거실 테이블 위에 뭐가 있나 잘 봐. 야, 이거 뭐야? 보면 몰라? 이혼 서류야. 난 이미 사인했으니까 그렇게 알아. 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어디서 감히 이딴 걸 들이밀어? 내가 남편으로 못한 게 뭐가 있어? 정말 그렇게 생각해? 뼈 빠지게 일해서 월급 갖다 줬으면 됐지. 뭘 더 하라는 거야? 그것밖에 한 게 없지. 그거밖에라니. 그거면 됐지. 당신하고 말하는 것 자체가 무리야. 난 더는 이렇게 못 사니까 그렇게 알아. 사실대로 말하자면 지난번 아이를 방치하고 골프숍에 갔을 때부터 나는 이미 이 사람과 더는 살 수 없다고 결심했었다. 시부모님의 태도를 보고 이건 빼박이다 라고 이혼이 더 절실해진 것도 사실이다. 이미 친정 부모님께 내 상황과 결심을 말했고, 요즘 세상에 그런 집이 어디 있냐? 당장 그 집에서 나와라. 친정 아버지가 격노하셨고, 따라서 나는 남편이 출근한 후 주말에 술 약속이 있다며 집을 비운 시간을 이용해서 조금씩 내 짐을 친정으로 옮겼다. 그리고 남편이 시부모님을 데려다 준다고 집을 비운 날 친정 아버지께 연락을 해서 데리러 와달라고 하고 친정으로 아예 왔다. 아무런 미련도 갈등도 없었다. 친정으로 오는 길에 내가 느꼈던 기분은 다시 나를 되찾겠다라는 마음뿐이었다. 친정 부모님은 예쁜 손녀와 함께 지내게 됐다면서 대환영해 주셨다. 나도 몇 년 만에 가정부 취급에서 해방되니 기분이 날아갈 것만 같았다. 남편이 언제 들어올지 전전긍긍하지 않고 자고 싶은 시간에 내 맘대로 자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새삼 깨달았다.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고 친정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 남편과 시어머니가 친정으로 들이닥쳤다. 혹시 사과하고 집으로 가자고 설득하려고 왔나? 했는데 그런 태도는 1도 없었다. 봐주는 것도 한계가 있어. 당장 집에 와서 하던 일 해. 빨래며 청소며 얼마나 쌓였는지 알기나 해? 이 두 사람은 내가 진심으로 이혼을 결정했다는 걸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다. 나한테 빨래니 청소 타령이나 늘어놓다니. 참나. 같이 온 시어머니는 넌 친정에서 그렇게 배웠니? 어디 남편을 혼자 내팽개쳐두고 친정에 올 생각을 해? 당장 잘못했다고 하고 집으로 가자. 그렇게 하면 내 한 번은 용서해주마. 너무 어이가 없어서 뭐라고 대꾸할 말이 없었다. 이 사람들과 나 사이에는 기준으로 삼고 있는 상식이라는 틀의 갭이 하늘과 땅 차이라는 생각만 더 굳어졌을 뿐이다. 그때 친정아버지가 방문을 열고 성큼성큼 걸어 나왔다. 남의 귀한 딸을 뭘로 보는 거냐? 그 부모의 그 자식이라더니 옛말 틀린 거 하나 없어. 남의 귀한 딸 데려다가 가정부로 부리는 놈한테 내가 내 딸을 내줄 것 같아? 아버지가 불같이 화를 내셨다. 속은 인자하고 자상한 분이시지만 풍채가 워낙 좋고 무서워 보이는 인상이라 아버지가 격노하는 모습에 남편과 시어머니도 주눅이 든 눈치였다. 앞으로 이 문제는 변호사를 통해서 연락하고 다시 한번 오늘처럼 연락도 없이 쳐들어올 때에는 경찰 부를 테니까 그런 줄 알고 돌아가. 변호사, 경찰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나나 친정 부모님이 그냥 해보는 소리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는지 그대로 돌아갔다. 조정 결과 이혼의 원인은 100% 남편에게 있다는 판결하에 위자료, 양육비, 재산분여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전업주부였기 때문에 재산분여 부분은 그다지 큰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위자료와 양육비에 있어서는 납득할 만한 액수를 받게 되었다. 나는 위자료와 양육비를 반드시 일시불로 지급할 것을 강하게 주장했고 남편도 승낙했다. 분해하면서도 이혼을 받아들인 남편은 마지막 조정에서 전업주부가 하는 일이 뭐가 있어. 놀고 먹는 건 백수나 마찬가지지. 나도 이제 돈 먹는 하나가 없어져서 맘 편하다. 자기들이 전업주부가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분위기를 몰아가놓고 이제 와서 바보 취급을 하네. 그렇지만 그때는 화도 나지 않았다. 남편의 이런 구시대적 사고방식에 한 방을 먹일 준비가 이미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전업주부를 업신여기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보여줄 생각이었다. 그리고 몇 주 후 예상했던 대로 전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다.
야, 너 무슨 일을 꾸민 거야? 무슨 얘기하는 거야? 어디서 시침이야? 네가 그런 거 누가 모를 줄 알아? 글쎄, 나는 잘... 어찌됐건 횡령을 한 사람이 잘못 아니야? 실은 이혼을 결심하고 나서부터 남편에 대해서 한 가지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점이 있었다. 전 남편은 이상하리만치 씀씀이가 남달랐다. 고급 양복, 고급 시계, 고급 차 등등. 회사원이 웬 안 어울리게 명품? 할 정도였다. 결혼 후에도 골프채며 IT 제품 등 자기가 쓰는 물건들은 최고급으로 장만하는 걸 의아해하면서 지켜봤고, 생활비는 남편이 주는 돈을 받아서 썼기 때문에 남편 월급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고 있었다. 하지만 나도 같은 회사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는 바 대략 어느 정도일지 정도는 가늠하고 있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 월급으로 저런 셀럽 같은 생활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내려졌고, 의심이 들기 시작한 나는 남편 노트북에 접속을 시도. 그랬더니 간단하게 드러나는 증거들 교묘하게 조작해서 회사 돈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있는 정황을 포착했다. 나는 바로 그 내용을 문서로 정리해서 횡령 증거로 회사에 가차없이 고발했다. 물론 위자료와 양육비가 일시불로 입금이 된 걸 확인한 다음에 말이지만, 결국 전 남편이 회사에서 상당히 곤란한 입지에 놓인 건 더 말할 것도 없는 일이다. 회사에서는 좋은 상사였기 때문에 그래도 이래서만큼은 유능한 줄 알았는데, 마지막 남은 한 가지 좋은 인상마저도 철저히 무너졌다. 당연히 회사에서 해고되었고, 그뿐 아니라 회사로부터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받았다. 자그마치 횡령이니 경찰 조사도 피해갈 수 없었고 뉴스에까지 보도됐다. 나쁜 놈인 줄은 알았지만 꼴 좋네. 다 인과응보, 자업자득이야. 라고 속내를 드러냈다. 그 후 전 부인이었다는 이유와 횡령을 고발한 고발자라는 것 때문에 나도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았다. 그때 경찰에서 들은 바로는 남편이 그동안 사모았던 명품들과 예금, 적금, 그리고 살던 맨션 등 하나부터 10까지 모두 압수를 당했다고 한다. 그렇게 해도 횡령 금액을 다 변상하지 못했고 시댁까지 연대 책임을 지게 되었다고 한다. 결국 전 시부모님들은 노후를 위해 모아두었던 수천만 엔과 집, 토지 등을 처분해서 겨우겨우 변제를 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렇게 하고도 남편은 실형 선고를 받고 전과자 신세가 되었다. 나이는 아직 30대이지만 이제 재취업을 하려면 험난한 과정을 거쳐도 될까 말까 하는 건 뭐 불을 보듯 뻔한 일. 현재는 시부모님과 낡은 아파트에서 세 식구가 어렵게 살고 있다고 한다. 한편 나는 싱글 마더로서 열심히 분투 중이다. 예전 직장으로 돌아가는 건 일찌감치 포기했고 동종업계에 파트직 사원으로 복귀했다. 예전에 실적도 좋고 직위도 어느 정도 올라본 경험이 있어서 괜찮은 대우를 받고 일하는 중이다. 그러던 어느 날 공사 현장 앞을 우연히 지나가는데 사오리! 라며 누가 큰 소리로 나를 불러세웠다. 고개를 돌려보니 거기에는 야위고 초라해진 낯설기까지 한 전 남편이 서 있었다. 울면서 나를 향해 뛰어오면서 제발 부탁이야. 내가 잘못했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나한테는 역시 너밖에 없어. 딸아이한테도 아빠가 필요하잖아. 라면서 막무가내로 달려들었고 공포를 느낀 나는 서둘러 택시를 잡아타고 도망쳤다. 택시 안에서 뒤를 확인해보니 택시를 따라잡을 수는 없었는지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간신히 위기를 모면했다. 잘난 척하며 집에서 왕처럼 굴던 전 남편이지만 지금은 공사 현장에서 육체 노동을 하며 일용직 노동자로 살고 있는 것 같았다. 아니면 혹시 나랑 마주칠 수도 있는 장소를 골라서 일자리를 찾은 건가? 그런 생각이 들자 등골이 오싹해졌다. 친정 부모님께 낮에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자 실은 올해 정년 퇴직하고 나서 시골에 내려가서 형님 농가 일을 거들면서 살 생각을 하고 있었어. 큰아버지랑 같이? 지금하고 생활 패턴도 달라지고 당연히 수입도 줄어들겠지만 빌딩 숲 벗어나서 자연 속에서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지 않니? 나는 잠시 고민했지만 큰아버지와 남편이 만난 것은 결혼식 당일 뿐이고 어디에 사는지 뭘 하는지도 모르고 있을 거다. 무엇보다 딸아이를 최우선에 두고 생각한 결과 망설임 없이 부모님을 따라 시골로 내려갈 결심을 했다. 그러고 나서 나는 내가 가진 웹지식을 발휘해서 큰아버지가 생산한 야채를 인터넷 직거래로 판매하는 모니 베지숍을 만들었고, 유기재배, 무농약으로 키운 안전하고 신선한 야채는 소비자 댓글에 신선하고 맛있어요, 향기가 너무 좋아요 등의 고평가를 받았다. 그 후 유명 레스토랑과 전속 계약을 맺는 쾌거를 올리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큰아버지도 사오리가 같이 와줘서 정말 다행이다 라며 기뻐하셨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났다.
그동안 전 남편과는 아무 연락도 없었고 평화롭고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딸아이도 이제 많이 컸고 밭에 나가 요리삼아 할아버지를 돕는 건강한 아이로 자라주었다. 내 나이 20대 후반에 이렇게 인생이 격변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지만 달성감을 느끼며 열심히 살고 있다. 농업에 대해 더 제대로 공부하기 위해서 여러 농가에 도움을 청하고 직접 몸으로 배우면서 인터넷 판매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나는 아직도 배울 게 많고 성장 단계에 있다. 싱글 마더로서, 인터넷 숍 매니저로서, 농부로서 최선을 다하자고 오늘도 다짐해본다.